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대 명예교수로 있는 이영석입니다. 올 상반기에 제가 이 마크 해리슨이라는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책 컨테이전,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어 타이틀로는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경희대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은 14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약 700년간의 시기를 전 세계 특히 팬데믹으로 나타난 여러 전염병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세계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이것이 전염병과 무역 또는 전염병과 경제활동의 상호관계를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학사 서술과는 조금 궤를 달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주제를 채택하고 또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보완해서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차례 강의에서 이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중세 말 근대 초 한 16세기까지 되겠습니다. 전염병과 유럽사회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세기 이 황열병, 콜레라, 패스트, 이게 전부 다 팬데믹이었는데 이 내습에 대해서 서구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에서 결국 19세기 말 이래로 이 국제 공조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20세기에 들어가서 상당히 전염병을 성공적으로 방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존의 방역 체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나타난 이 감염병,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력하다시피 어떤 그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고 있는 요즘 시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중세말 근대초 전염병과 유럽사회, 이 내용은 먼저 이 전염병과 감염병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역사학에서 종래의 전염병을 어떻게 바라보았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이 14세기 중엽에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이 흑사병, 이 흑사병이 그 이후에 어떤 사회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대륙 발견 이후로 아메리카 대륙에 이 전염병이 창궐한 것과 유럽의 팽창이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격리라고 하는 어떤 관행이 이 무렵에 유럽 사회에서 등장했는데 이 격리 관행이 도입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또는 물 또는 다른 숙주를 통해서 결국 이제 병이 확산되고 퍼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전통적인 질병이 이 전염병이 대부분이었죠. 이 감염병은 결국은 이런 사람 간의 접촉이나 물 다른 수단보다도 직접 외부 원인균이 인체에 침투해서 감염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특히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형태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감염병의 대부분은, 요 근래 나타난 감염병의 대부분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드러났듯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이 주노시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고, 특히 이 변이가 심해서 이 치료제나 또는 백신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 전염병이 이제 대부분 과거로 올라갈수록 이게 풍토병이었습니다. 풍토병이었다가 어떤 자극을 받거나 어떤 환경상의 여러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어느 지역에 널리 퍼지는 이 보통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전염병으로 확산이 되고, 이게 이제 한 개 대륙을 넘어서 두 개 대륙 이런 식으로 널리 퍼질 경우에 이걸 이제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이래 오늘날까지 살펴보면은 대체로 이 풍토병이
이 국지적 전염병으로 발달하고 또 이 국지적 전염병이 이 팬데믹 대유행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14세기 말에 패스트가 2차 흑사병 패스트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고요. 1890년대에 3차 팬데믹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달리 콜레라의 경우에는 이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19세기 내내 6차례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 질병마다 이제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몇 번째 유행병이냐 이것에 따라서 넘버를 붙여가지고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서양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전염병에 대해서 무관심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학사라는 별도 학문 분야에서 주로 이 전염병의 역사 또 전염병과 인간 사회의 관계를 연구해 왔는데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 1866년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보통 보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여기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독일이 영방국가 형태에서 통일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에 맞서가지고 강력한 프로이센 육군이 오스트리아 군대의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전쟁 기간에 보면 오스트리아 육군의 16만 5천 명이 이 콜레라로 병사합니다. 그런데 이 콜레라로 병사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당연히 육군이 강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물리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스페인 독감이요. 이것은 사실은 스페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유럽 파견군, 미국 내의 신병 훈련소에서 먼저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유럽 전선으로 파급이 되는데 이제 보통 미국에서 좀 경멸적으로 표현할 때 스페인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 스페인 독감이 됐는데 이건 사실 그때 전쟁 기에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애초에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스페인 독감은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널리 연구되고 오늘날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지 그동안의 1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럽에 창궐했던 여러 전염병들은 대체로 우선 군대 이동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고요. 전쟁기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무역로의 이 대상 행렬을 통해서 확산되고 또 순례, 특히 이 순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그리고 19세기에 일반적으로 철도와 증기선이 활성화되면서 이와 더불어서 이 국지적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자료를 보면은 지금 프로이센과 푸른색이 프로이센입니다. 붉은색이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한거리 제국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근데 프로이센에게 결국 굴복을 하는데 만일에 그 콜레라라는 그 팬데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지도들도 이제 프로이센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둔 전투, 그 다음에 전쟁을 승리로 거둔 다음에 베를린에서의 그 개선식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미국의 신병 훈련소에서 이렇게 감염이 되어가지고 확산된 것이고요. 이 다음 사진들은 이제 유럽 전선에서 이와 같이 많은 미군뿐만 아니라 당시에 영국군이나 이런 쪽까지도 계속 전파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14세기 중엽에 유럽을 휩쓸었던 유명한 전염병, 이 흑사병이요. 보통 블랙데스라고는 이 흑사병. 이건 이제 오늘날로 따진다면 패스트인데요. 이것이 유럽 사회에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주었나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흑사병이 어디에서 처음 비롯됐을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만주 몽골고원 여기에서 기원을 두고 이게 몽골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서 계속 퍼져가지고 어느 결정적인 시기에 14세기 중엽에 유럽에서 전염병으로 확산됐다. 이제 이러한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설은 중국의 남부지방의 윈남성 여기에서 이 흑사병균이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흑사병균이 결국은 이 몽고 제국의 팽창과 더불어서 계속 다른 세계로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상 행렬을 따라서 이것이 서아시아에 퍼졌고 이 역사 기록을 보면은 최초의 기록 유럽인들의 최초의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지금의 그 흑해에 있던 이 카파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가 이제 흑사병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럽 상인들이 이제 흑사병을 피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소동이 빚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1447년에 이 콘스탄티노플 여기에 흑사병이 창궐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여러 항구 도시에 이거 내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알프스 이북을 넘어가지고 지금의 프랑스나 영국 또는 북유럽까지 이게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흑사병에 관해서는 많은 동시대 기록이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이 데카메론이 바로 이제 흑사병을 피해서 이 도피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얘기한 그러한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서문에 보면은 이 흑사병의 참화를 아주 생생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만큼 병만은 널리 퍼졌다. 하층민 그리고 도시민의 다수, 즉 일반 민중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고 개탕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은 희망도 없이 가난에 찌든 채 거주지의 자기 집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병에 걸렸고 어떤 원조나 어떤 도움도 없이 말하자면 그들을 엄습한 죽음에 빠져들었다. 밤이나 낮이나 무수한 사람들이 길 위에서 병사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처음에는 그 이웃조차 알지 못하다가 시체 썩는 냄새가 풍겨날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들의 사체와 사방에서 죽어간 또 다른 사람들의 사체들 때문에 주거지역 전체가 무덤으로 변했다. 이 흑사병이 한 2년 내지 3년 사이에 유럽 사회에 창궐해가지고 이것이 그 이후에 유럽 사회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나, 뭐 매우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많은 중세사가들이 흑사병 이전과 흑사병 이후를 구분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염세적 분위기가 심화되고요, 신앙의 내면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흑사병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저생산성 이런 것이 심화됨으로써 이제 경제 침체가 나타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주 지배력이 오히려 약화됐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지도는 흑사병 그 2년 반 내지 3년 사이 흑사병의 창궐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지중해 세계에서부터 점차로 퍼져서 알프스 이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상 자료는 중세인들이 이 흑사병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은 죄로 죄의 죄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원인들을 그 그림에 적어놓고 있는데 실제로 사망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은 주로 사제들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요. 기도하다가 다 감염이 됐던 거죠.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치사율이 인구 대비 사망률이 어느 정도였느냐. 아주 붉은 쪽은 아마 4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위쪽은 20%. 그래서 보통 추계는 상당히 애매하지만은 전 인구의 최소한 3분의 1이나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흑사병의 참화로 희생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옆에 있는 그게 잉글랜드, 웨일스의 인구입니다. 그래서 저 절벽처럼 되어 있는 것이 1348년, 9년 시점이에요. 여기 한 해 사이에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인구는 오히려 침체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인구 증가가 되지 않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대체로 비슷한 이러한 인구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이제 그 16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창궐했던 여러 전염병으로 수많은 원주민이 사망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최근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학사의 연구가 축적되고 또 여러 기록 자료들이 수합되면서 이게 아주 전염병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또한 유럽 팽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많이 밝혀졌습니다. 뭐 잘 아시는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항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있는 책자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이 콜럼버스가 매우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메모도 많이 쓰고요. 콜럼버스는 4차례에 걸쳐서 이 대서양을 탐험했습니다. 물론 그가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발견한 서인도 제도 이 지역을 인도라고 생각했다 알려져 있는데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콜럼버스 당대보다는 그 다음 세기 16세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유럽인들이 항해하는 이 범선입니다. 갈레온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범선인데 큰 것은 한 250톤. 아마 콜럼버스가 타고 갔던 산타마리아호는 아마 180톤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이런 그 범선을 타고 유럽인들이 다른 세계로 진출하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보통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이전에는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었는데 지각 변동으로 이것이 이제 갈라졌다는 거죠. 특히 베링 해협으로. 그러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 갈라지기 이전에 이 아시아, 지금 시베리아 이런 쪽으로부터 이제 그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후예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아메리카 대륙은 지각 변동 이후에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분리되고 고립된 채로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 분리되고 고립되었다는 거, 이것은 뭘 뜻하냐면 유라시아 대륙의 인구의 혈액형과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의 혈액형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경우에는 A형이 20-30%, 근데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제 아주 10%나 1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형의 경우에도 유라시아 대륙은 대체로 50%,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제 9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건 뭘 뜻하냐면 유라시아 대륙과 갈라진 후로 그만큼 고립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혈액형에서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제 잡종보다는 혼종보다는 이제 더 순수한 그런 형태로 지속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이후에 유럽인이 아메리카에 진출함으로써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아메리카의 이 언어 지도를 보면 사실은 원주민 언어는 거의 오늘날 쓰여지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영어나 포르투갈어나 또는 에스파냐어나 이와 같은 유럽인의 언어가 지배적인 그러한 형태로 탈바꿈됐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지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왜 어떻게 지배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막연하게 뭐 총이 있다든가 또는 강한 군대가 있다든가 발달한 문명이라든가 이런 힘으로 이제 아메리카를 지배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보통 멕시코 아즈텍 문명을 정복한 이 코르테스, 또 잉카 문명을 정복한 이 피사로, 이들이 동원한 병력은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아즈텍 문명이나 또는 잉카 제국의 그 인구 규모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일거에 수백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지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콜럼버스의 서인도 발견 이후에 2세대에 걸쳐서 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사이에 여러 그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자료는 이제 코르테스의 멕시코만 상륙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료는 이제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 쪽을 이제 정복하는 그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 신대륙에 대체로 약 900만 정도, 400만에서 900만 정도의 원주민들이
16세기에 특히 천연두, 그 다음에 성홍열, 디프테리아.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유럽인들이 몸에 지니고 간 병균이죠. 이 병균에 감염되어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아까 이게 고립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거의 풍토병이라든가 또는 전염병으로 익숙한 또는 면역력이 많이 생긴 그러한 질병에 전혀 면역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 천연두나 성홍열이나 디프테리아가 이들 사회, 원주민 사회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많은 원주민이 죽어간 그러한 원주민 사회를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이러한 세력들이 지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통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결국 15세기 말 이후에 유럽과 아메리카의 교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이나 원주민에게 손해만 줬죠. 반면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합니다. 귀금속부터 시작해서 플랜테이션 농작물, 감자 또는 옥수수까지도요. 그래서 결국 유럽이 16세기 이후에 팽창하고 그 힘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판으로 해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의 발판, 이것이 전염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쿼런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쿼런틴, 이 말은 오늘날 검역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원래 원뜻은 격리입니다. 격리, 고립시켜서 일정 기간 놔두는 거죠. 그런데 이 격리 관행은 흑사병 시대에 이탈리아의 여러 항구 도시들이 이 전염병의 창궐을 막기 위해서 다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 승무원이나 선박 자체를 이제 외진 곳에 일정 기간 떼어놓은 것인데, 이 쿼런틴의 어원은 중세 이태리어로 40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한 책에서 19세기까지는 전부 다 이 말을 격리로 썼는데, 그것은 19세기까지 이 격리는 계속해서 관행으로 유지됐던 거죠. 그런데 왜 격리라는 의미가 오늘날 검역이라는 의미로 바꿔졌나? 그것은 19세기 말에 이제 근대 위생학이 확립되면서 격리의 방법을 쓰지 않고서도 이제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의학 기법이나 방역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이제 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역이 처음에는 40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있었지만, 이게 이제 대개 19세기에는 보통 14일 정도를 했고요. 또 19세기 후반에는 10일 정도 이렇게 검역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도상 자료는 17세기에 나폴리의 검역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는 외부로부터 오는 선박 대부분이 이 검역 시설 여기에 이제 머무르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경과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예, 이상으로 그 일부 중세말 근대 초의 전염병과 유럽 사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